이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경찰로 계셨을 때 마약 사범들 검거할 때 보면 뭐 무섭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무섭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들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근거하면 마약 사범이 물론 마약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마약을 했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행동을 하죠. 예를 들면 뭐 근거하는 현장에서 위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도주를 하겠어요. 네. 대다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나는 망토가 있어. 날아갈 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충분히 나는 저걸 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고충 쪽은 이렇게 접근을 안 하고요. 결국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결국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서 밑에서 기다리면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다릴 때까지 근거를 많이 하고. 교수님이 이제 전 형사셨을 때 아주 큰 검거를 한 게 저도 이건 뉴스에도 워낙 많이 봐서 바티칸 킹덤이나 네, 맞습니다. 박광렬이 이렇게 국내에 송환되면서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 바티칸 킹덤이라는 그 국내 최대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2021년도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영남권에서 이게 마약을 거래하던 그 소매책, 지역 소매책이라고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소매책 한 3명을 저희들이 추적 끝에 일반 근거를 합니다. 그걸 하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마약류를 특히 마약 수사는 이게 특히 다단계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거하고 되면 이 마약이 어디서 들어왔어? 그러면 상선이라 부릅니다. 받는 쪽은 화선. 그럼 상선 추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상선 추적을 하다 보니까 또 앞 지역 다른 지역에서 또 근거를 하게 되고 또 올라가니까 이 우리 저희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점점 위로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바티칸 킹덤을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실제 저희들은 이미 바티칸이라든지 킹덤이라든지 이 전 세계라는 이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SNS상에서 텔레그램상에서 박광렬과 그리고 바티칸이 좀 큰 손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희들도 추적하는데 실제 이 텔레그램 수사가 지금 추적이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마약 범죄 조직은 다단계, 꼬리 자르기 이런 여러 가지를 있기 때문에 추적이 심치 않은데 실제 아까 소매책을 근거하고 바티칸을 가는 과정에 결국은 이 조직이 아무리 있더라도 마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약이 어디서 공급됐을까? 그 당시에 주로 이렇게 동남아 마약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을 했던 게 동남아 3대 왕으로 불리던 전세계 그리고 또 사라김 그리고 또 탈북녀 최모씨 요 세 팀을 지금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중간중간 추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매책을 근거하고 바티칸 킹덤을 잡는 데까지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단계마다 한 2개월씩 이상 소모돼도 봤네요. 한 8개월 정도 근거됐는데 한 바티칸 킹덤 가기 한 3분의 2 지점쯤에서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연루됐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 방열. 예. 근데 실제 전 세계인데 그게 방황열이라는 걸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뭐 가을이라든지 각종 시사 프로에서 이미 그 다 매칭을 시켜놨더라고요. 네.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박광렬은 그래서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그 수감 중인 게 2016년도에 발생한 한국인 3명 그 사당 수수받 살인 사건으로 지금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칙으로는 필리핀에서 6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필리핀 간의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 인도 조약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60년형이 종료돼야 들어오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협의된 게 그 안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임시 인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인도에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빌려왔다고 하십니다. 박광렬을 빌려왔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되고 나면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필리핀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가려고 하고 있겠죠. 네. 지금 현재 그런데 저희들도 앞에 선례가 있거든요. 안양의 그 한전소 살인 사건에 보면 저희들이 소환을 받아서 2025년도에 최종 저희 인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외교부나 법무부 쪽에서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계속 해가지고요 한국으로 최종 인도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던 살인 사건도 국내에서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의 노력이 있다면은 네.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이거 최종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미 국내에 밀려와 있으니까. 네. 네,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내에서 단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이번에 박광렬을 어떻게 보면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던 마지막 네. 박광렬을 국내에 송환함으로써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류가 많이 줄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지만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주하면 괜찮네 하는 그런 인식을 저희들이 이번에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어느 나라 가더라도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데려올 수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약 범죄 연령대는 낮아지고 초범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는데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처벌 그 형량이 다릅니다. 국내에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처벌받는데요. 특히 그 단순 투약이나 소지 이런 교보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이 그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그렇게 이제 하고요. 특히 초범행이나 이렇게 청소년인 경우는 주로 기수의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특히 공급이나 특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조하는 그다음 밀수하는 그리고 판매 유통 이런 공급 측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게 저희들이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민 인식은 우리나라 마약 너무 처벌 형량이 낮은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애들도 하지 약간 이런 인식도 국민 여론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전까지는 약간 저희들도 수학위원 입장에서 이걸 힘들게 잡아놨는데 이거 왜 풀어줘? 이런 사실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법원에서도 이게 처분되는 형량들이 좀 많이 강화돼서 좀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강력한 단속으로 해가지고 과연 마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저희들은 잘못된 생각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강력한 단속을 끝냈다면 저 선진국 같은 미국에서 그렇게 마약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그 나라 공권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죠. 저는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마약 범죄 수사 업무 활동 안에는 한 10년 이상 전문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 마약 범죄자는 100% 재범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예방 활동이나 예방 교육이나 재활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강력한 처벌 방법이 있죠.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 그러면 또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뇌질환자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을 빨리 재활 치료해서 사회 복귀시키는 게 정부의 살 일이겠죠. 그게 지금 재활 시설을 늘리고 지금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도 전국에 함께 한걸음 센터 어떤 느낌이세요? 옛날에 마약대치운동본부였다면 지금은 함께 한걸음 센터 같이 간다는 의미죠. 그런 센터를 전국에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재활하는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힘들다. 없다. 아직까지 사회 국민 인식 자체가 마약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센터에 재활센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환경을 좀 만들고 조성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이런 국민 인식들이 좀 많이 개선되어야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 마약 실태가 아까 좀 주위에서 심각 요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셨는데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보시는지 아니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현재 국민들의 인식 개선가요?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진다 봅니다. 저는 예전에는 마약 사범을 근거하는 쪽이었다면 근거해서 없애자 하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손을 안 대게 하자. 저는 생각에 마약이라는 거는요, 이 단속과 그리고 또 어떤 실수로 해서 노출된 재활, 이 치료받아야 될 재활과 그리고 또 처음부터 손 안 대는 예방이 있는데요. 이 세 바퀴가 같이 가야 된다 봅니다. 같이 동시에 굴려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요. 이전 같으면 제가 수사관이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수사를 이야기했겠죠. 근데 제가 있어 보니까 이 수사나 재활 파트는 일반 그 국민이 우리 그 대상자가 마약에 노출돼야 한다는 가정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약이라는 걸 갖다 제가 공부를 한다든지 사례를 봤을 때 그 중독이나 내성이라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손을 안 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을 대도 중독이 되고
내성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 생각하시는 이 예방에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한 2년 전부터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실제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연 5시간, 중학생은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에 대한 그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데 범죄에 대한 마약 범죄에 대해서 실제 애들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부모님은 전혀. 우리 혹시 PD님 예방 교육 받아보신 적 있나요? 뭐 없죠. 예. 지금 똑같은 우리 부모님 세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한 마약에 대한 걸 안 하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마약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뭐 연예인이나 재벌가에서 자녀들이 사용하는 어떤 특수한 범죄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은 정말 매일 발생하는 일반인에게 뭐 일반적인 일상화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청소년도 하지만은 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부모님, 특히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이 많이 집중돼야 된다. 내가 그렇게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아니고 나 주변에 이런 것도 마약이네. 애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집에 있으면 애들은 충분히 그걸 남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마약을 사물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그래 봅니다. 오히려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선 기성세대가 좀 더 마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겠네요.